27. 바다였다. 천둥이 으르렁거리고 파도가 귓전을 때리는 칠흑의 바다. 그리고 복도를 통해 울리는 날카로운 종소리, 미친 듯이 흔들리며 침몰하는 배, 그리고 밤, 서서히 물러가는 수면 속으로 친숙하게 들밀려오는 창백한 빛의 창문, 여전히 울리는 종소리, 그것은 전화벨 소리였다. 라비크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라비크, 무슨 일이죠? 누구시죠? 저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와줘요, 빨리, 당장. 무슨 일이야? 와줘요, 라비크.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 일이 생겼어요. 무서워요. 와줘요, 빨리요. 도와줘요, 라비크, 빨리요. 전화가 찰까닥 끊어졌다. 라비크는 기다렸다. 전화가 끊긴 소리가 뚜뚜하고 울렸다. 조항이 수화기를 놓은 것이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백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마 속이 묵직했다. 그는 처음에 학회를 떠올렸다. 그러나 차츰 창문을 알아보았고 여기가 앙테르나셔널이지 프랑스 드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시계를 보았다. 야광침은 4시 20분을 가리켰다. 갑자기 그는 침대에서 튀어내렸다. 내가 학회와 만나던 날 조항이 무엇라고 말했다. 무언가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그는 가장 필요한 기구를 급히 꾸려넣고 옷을 입었다. 근처 길 모퉁이에서 그는 택시를 잡았다. 운전사는 자그마한 레핀샤 종의 개를 데리고 있었다. 개는 사내의 어깨 위에 마치 털 목도리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택시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흔들렸다. 라비크는 그 꼴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 그러나 그는 파리의 운전사들을 잘 알고 있었다. 차는 미적지근한 7월의 밤속을 덜커덩거리며 달렸다. 수줍게 숨을 쉬는 나무잎들이 풍기는 아련한 냄새, 어딘지 꽃이 피어있다. 어딘지 보리수가 있다. 그림자, 별이 총총한 제스민의 하늘, 그 가운데를 비행기 한 대가 붉은 빛과 초록빛을 번쩍이며 날아갔다. 반딧불이들 사이로 나는 육중하고 위협적인 갑충 같았다. 창백한 거리, 윙윙함이 울리는 허공의 소리, 두 주정꾼의 노래소리,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아코디언 소리.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멍해지고 불안이 엄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초조해진다.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어. 이 집이다. 잠에 취한 듯 미적지근한 어둠. 엘리베이터가 기어 내려왔다. 환하게 불을 밝힌 곤충이 느릿느릿 기어오는 것 같았다. 라비크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가 다시 생각하고 되돌아왔다. 아무리 느려도 역시 엘리베이터가 빠를 것이다. 젠장, 파리의 엘리베이터는 장난감이야? 덜컹거리고 기침하고 천장도 벽도 없고 단지 바닥과 새 버팀대 몇 개로 이루어진 엉성한 감옥이야. 전구는 반은 타버린 채 흐릿하게 깜빡거리고 다른 전구 하나는 느슨하게 끼워져 있다. 마침내 맨 위층이었다. 그는 격자문을 밀어 열면서 배를 눌렸다. 조항이 문을 열고 나왔다. 라비크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핏자국이 없다. 얼굴도 아무렇지 않다. 무슨 일이야? 하고 그가 물었다. 어디에? 라비크, 당신 오셨네요? 어디야? 당신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여자는 멈칫 뒤로 물러섰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어디야? 침실에? 뭐가요? 침실에 누가 있는 거야? 누가 거기 있어? 아니요. 왜 그러시죠? 그가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이 오는데 여기 누가 있겠어요? 여자는 말짱한 얼굴로 거기 서서 미소를 던졌다.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라비크? 여자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우박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듯 확 정신이 들었다. 여자는 내가 질투하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 기구들을 담은 가방이 갑자기 50kg이나 나가는 듯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들고 있던 가방을 의자 위에 놓았다. 이런 빌어먹을 거짓말쟁이 하고 그가 내뱉었다. 뭐예요? 왜 그래요? 이런 빌어먹을 거짓말쟁이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나도 멍청이지. 그런데 걸려들다니. 그는 가방을 다시 집어들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자 여자가 후다닥 그의 곁으로 왔다. 어쩌자는 거예요? 가지 말아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거짓말쟁이,
가련한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좋지만 그렇게 천박한 거짓말을 하다니 토할 것 같아. 그런 장난질은 하면 안 돼. 여자는 그를 문 안으로 밀쳐 넣었다. 방을 한번 둘러봐요. 엉망이라고요. 눈이 있으면 보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발광을 했는지. 그 사람이 또 돌아올까봐 겁나요.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의자 하나가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램프다. 깨진 유리 조각들 몇 개. 걸어 다닐 땐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발을 베릴 거야?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야. 유리 조각들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뒹굴고 있었다. 그는 구둣발로 유리를 옆으로 치우고 사진을 집어 올렸다. 여기에 그는 그것을 탁자 위로 집어던졌다. 자, 이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여자가 그의 앞을 막고 섰다. 그리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라빅 하고 여자가 나지막하고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어떻게 봐도 좋아요. 그래요. 가끔 거짓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요. 여자는 사진을 옆으로 밀쳤다. 사진은 탁자 위를 미끄러져 떨어졌고 라비크는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클로셰도로에서 조안과 함께 있던 사내의 얼굴은 아니었다. 남자들은 다 그러기를 바란다고요. 여자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말라고. 진실만 말하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어떤 남자도 참지 못해요. 어떤 남자도요. 그렇지만 당신을 그렇게 자주 속이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안 속였어요. 당신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요. 알았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돼. 이상스럽게도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다.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화가 치밀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당신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그를 쳐다보았다. 조항,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라비크. 정말 무서워서 전화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나빠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왔을 때 그토록 태연자약하고 했군. 그 사람이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제 다 해결됐군. 이제 가도 되겠지. 그 사람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쯤 어디 앉아 품하시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은 취해서 돌아오면 당신하고는 달라요. 술을 못 이긴다고요? 이제 그만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집어치우라고. 너무 지겨워. 문은 튼튼하다고. 그런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마.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가 불쑥 말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3번, 4번. 그런데 당신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가만히 내버려 두어 달라더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자동 기계란 말이에요? 하룻밤은 황홀하다며 사랑을 속삭여 놓고 다음에는 갑자기 여자는 라비크의 안색을 보고는 말문을 닫았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 하고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이 그걸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정말 당신답군. 그게 마지막이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냈어야 한다는 걸 당신도 알았잖아. 당신이 내게 왔지. 그게 마지막이어서 그렇게 된 거야. 좋았어. 그리고 그건 이별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았고 서로를 영원히 기억했을 테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장사꾼처럼 이용만 한 거야. 그걸 핑계로 새로운 요구를 하고 단 한 번만에 휙 날아서 지나가 버릴 걸 계속해서 빌빌대며 기억하게 만든 거라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역겨운 속임수까지 쓴 거고 그 덕분에 입에 담기도 창피한 말을 다시 한번 뱉어야 하고. 저는 당신은 알고 있었어. 하고 그는 여자의 말문을 막았다. 다시는 거짓말 마. 난 당신이 말한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아. 난 그런 못난이 짓을 할 수는 없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은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난 다시 돌아가진 않았어요. 라비크는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참으려고 애를 썼다. 좋아. 그래서 전화를 했단 말이지? 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맙소사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이 무슨 멍청한 짓인가? 그만두자 그만둬. 여자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만두겠어요 라비크. 저는 당신이 여기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걸 모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야. 왜요? 여자는 계속해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라비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조금도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설명을 좀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주받을 타락이군. 이었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이해 못해. 알아요. 하고 여자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도 알 거예요. 하지만 어째서 일주일 전과 다른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여자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걸 무엇라고 부르든 난 관심 없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를 당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라비크 하고 말하며 여자가 한 발 다가섰다. 그래요. 그때 이번으로 끝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 다시 제 소식은 듣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 말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해 못해. 그는 거칠게 대답했다. 내가 아는 건 당신이 두 남자와 자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야.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이었고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는 여자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정말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자가 반복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당신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랬던가? 그랬어요. 당신은 질투가 뭔지도 몰라요? 물론 모르지. 나는 쇼 같은 건 안 하니까. 당신의 그 애송이처럼 말이야.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라비크 하고 여자가 말했다. 질투는 말이에요. 다른 남자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질투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앞에 서서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공기, 비좁은 복도, 어스름한 불빛, 갑자기 모든 것이 그 여자로 가득했다. 그 어떤 기대, 망루 위에 올라 난간너머로 현기증을 일으키며 내려다보는 순간 땅이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숨막히는 부드러운 힘이었다. 라비크는 그 힘을 느꼈다. 그리고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이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다. 간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뒤를 쫓을 것이다. 더 이상 쫓겨다니고 싶지 않았다. 분명한 결말을 내고 싶었다. 내 일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술 있어? 있어요. 뭘 드시겠어요? 칼바도스? 있다면 코냑을 줘. 칼바도스도 괜찮고 아무거나. 여자는 작은 찬장 쪽으로 갔다.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쫓았다. 청명한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의 광선. 여기 우리의 자그마한 오두막을 지어요 라는 태고적으로부터의 영원한 속임수. 마치 하룻밤보다 더욱 긴 평화가 언젠가 피로부터 생겨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속삭인다. 질투. 나는 질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가? 그러나 사랑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 않았던가? 그것은 질투라는 자그마하고 개인적인 불행보다 더 오래되고 더 다스리기 어려운 고통 아닌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어야 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조항은 칼바도스가 아니라 코냑 한 병을 들고 왔다. 됐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가끔 이 여자도 현명할 때가 있군. 그는 사진을 옆으로 치우고 잔을 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여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 후계자의 모습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상하다. 내 기억력이 이렇게 나쁘다니 하고 그가 말했다. 당신 애송이가 전혀 달라 보이는군. 여자가 병을 내려놓았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군. 벌써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군.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난 거예요. 라비크는 코냑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당신도 안 됐군 그래? 이전 애인이 찾아올 때는 남자들 사진 같은 건 치워두는 법이야. 남자들은 사진을 잘 못 참아. 밥맛 떨어지거든. 놓아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마구 뒤졌어요. 사진 몇 장은 을에 있는 법이잖아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여자라면 알 테지만 전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이고 싶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계약을 했어요. 2년간. 그 친구가 주선해 준 건가? 왜요? 안 되나요? 여자는 정말로 놀라운 표정이었다.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 하지만 그런 걸 꼬투리로 화를 내는 인간들도 있거든.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것이 눈에 띄었다. 어떤 기억, 노스텔지어. 언젠가 자기 옆에서 자던 여자의 잠결 속에서 숨을 쉬며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던 어깨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불그스레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며 날아가던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였던 한 무리 새들이었던가? 저 멀리 보였던가? 얼마나 멀었던가? 말해다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록계여. 그는 묻혀버린 것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꺼져가는 마지막 반사광일까?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안단 말인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무언가가 하늘거리며 날아 들어왔다. 검은 늑마 조각이었다. 위태롭게 풀럭거리며 등장 가셉 들러부터 날개짓을 한다. 그러고 나서 보랏빛과 푸른빛 그리고 갈색 환영이 눈앞에 펼쳐진다. 비단 등장 가셉 들러붙은 밤의 휘장, 오색 찬란한 산누의 나방이었다. 나방의 벨벳 날개는 나지막하게 숨을 쉬었다. 엷은 천옷 밑에서 가슴이 가볍게 할딱이는 듯이. 이런 적이 또 한 번 언제 있었던가? 무한의 세월, 그동안 100년이 흘러가 버린 것은 아닐까? 루브르, 승리의 여신 니케, 아니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이다. 원시의 먼지와 황금 여명기로 되돌아간다. 황옥재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 화산이 들끓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그림자와 정욕과 피로 얼룩진 장막은 더욱 어둡고 인식이라는 보트는 더욱 작았으며 소용돌이는 거세게 끓어오르고 용암은 더욱 빛을 내며 시커먼 손가락들을 내밀어 언덕을 기어내려가 생명을 파묻고 집어삼킨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시간이라는 모래 위에서 몇 마디 상형 문자 위로 퍼지는 메두사의 영원한 미소, 그것이 정신이다. 나방은 몸을 일으켜 비단감 밑으로 내려와 뜨거운 전등에 날개를 부딪기 시작했다. 보랏빛 가루, 라비크는 나방을 집어 창문으로 들고 가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다시 날아들 거예요? 안 올지도 몰라. 밤마다 날아들어요. 공원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늘 같은 나방들이에요. 몇 주 전에는 레몬같이 노란 것들이어서 지금은 저런 것들이지만 그래, 늘 같은 거지. 그러면서도 늘 다른 거야. 또 늘 다른 것이면서도 늘 같은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찌꺼리는가? 무언가가 내 뒤에 숨어 떠들어댄다. 반향, 산울림, 아득히 먼 곳에서 마지막 희망의 배후에서 울려온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바랐던가? 이렇게 허약해지는 순간에 과연 무엇이 나를 때려 눕힌단 말인가? 오래전부터 건강하게 유지되었던 근육을 예리한 칼로 베듯 잡아 찢는 것은 무엇인가? 감추고 가면을 쓰고 유충이 되고 겨울 잠을 자면서도 그 어떤 기대가 남아 있었던가? 속이고 싶었던 그 기대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가?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높이 쳐들었다. 얼굴 하나, 그 어떤 얼굴, 100만 명 중 한 얼굴. 언제부터야? 하고 그가 물었다. 얼마 전이에요. 같이 일해요. 며칠 전이에요. 당신이 푸켓에서 걸은 다음에.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다고 알았어. 만일 내가 그날 밤 당신도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건 알잖아. 여자는 망설였다. 아니긴 하지만 당신은 알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쉽사리 꺼져버리지 않아.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들으려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지?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라비커. 무언가가 나를 몰아가요. 마치 무언가를 늘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렇게도 결국 이전과 마찬가지라는 것도 이미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나를 몰아가고 어딘가로 내동댕이 쳐요. 그러면 한동안은 그것이 나를 가득히 채워줘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놓아주게 되면 나는 다시 굶주린 것처럼 텅 비어버려요. 그리고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요? 이제 끝이다.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정말로 이젠 완전히 끝장이다. 이젠 틀림없다.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정신 차릴 필요도 없고 되돌아갈 필요도 없다. 마침내 알게 되어 다행이다. 환상의 양계가 인식의 렌즈를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말이다. 부드럽고 냉혹하고 위안의 길이 없는 화학작용이여. 한때는 서로의 내면으로 격렬하게 흘러들었던 피도 이제 다시는 같은 힘을 가질 수는 없다. 아직도 조항을 붙들어 놓고 이따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저 여자가 아직도 파고들지 않은 것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자가 나의 마음을 꿰뚫게 된다면 저 여자는 영원히 가버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거기에 만족하란 말인가? 그렇게 될 때까지 희생하란 말인가? 저도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라비크.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런 소리까지 듣는군.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해. 아니에요. 보다시피 당신 뒤만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야. 당신은 그걸 해낼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여자는 잠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자의 얼굴에 퍼져 있던 환한 기색이 사라졌다. 당신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열어놓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나 열어두지. 그래서 당신은 언제든 살아남는 거야? 저와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나요? 나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언제나 살아남는다고 쳐요. 그런데 왜 당신한테서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당신은 틀림없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만두세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건 당신도 알아요. 제가 당신한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면 제가 당신 뒤를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깡그리 잊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라비크는 술을 한 모금 삼켰다. 아마도 당신이 나를 완전히 당신 발밑에 굴복시키지 못해서 그럴지도 몰라. 여자는 멈칫했다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전 당신 말대로 그 사람들 모두를 발밑에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을 모두 잊었어요. 전 불행했지만 그들을 잊었다고요. 나도 잊게 될 거야.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못 잊을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잘 잊을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야.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건 커다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한 빌어먹을 불행이기도 해.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은 아직도 말해주지 않는군요. 그건 우리 둘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말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엉키고 말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정글은 찬양받아 마땅한 거지. 그럼 이제 갈게. 여자가 후다닥 일어섰다. 저를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하고 자고 싶은 거야? 여자는 그를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런 걸 왜 물어요? 기운 좀 내려고. 그만 가서 자. 밖은 벌써 밝았어. 비극에 어울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잊고 싶지 않으세요? 천만에 다시는 안 오겠어. 여자는 꼼짝달싹도 않고 서 있었다. 다시는요? 다시는 안 오겠어. 그리고 당신도 다시는 내게 오지 마. 여자는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 탁자 위를 가리켰다. 저것 때문이에요? 아니, 전 당신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니야 하고 그가 빨리 말했다. 그것도 안 돼. 우정의 형태로도 안 돼. 식어버린 감정의 용암 위에 생긴 조그만 채소밭골이라고 안 돼. 우린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장난질이나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결한 건 마찬가지야. 사랑을 우정으로 더럽혀서는 안 돼. 끝은 역시 끝이야. 하지만 왜 하필이면 오늘이어야 하죠? 당신 말이 맞아. 더 전에 끝나야 했어. 스위스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말이야. 하지만 모든 일을 미리 다 알 수는 없는 법이지. 그리고 가끔은 모든 걸 다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그때는 하고 그는 말을 꺼내려다 말았다. 무엇이었죠? 여자는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꼭 알아야겠다는 것처럼 그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두 눈은 투명했다. 우리 일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고 여자가 속삭였다. 여자의 머리카락 뒤쪽으로
복도가 희미한 불빛 속에서 흔들거렸다. 그 복도는 약속이 가물거리며 사라지고 수많은 눈물로 젖고 언제나 새로운 희망으로 젖어 있는 아득한 골짜기로 이어지는 듯 했다. 사랑하고 그가 말했다. 사랑이라뇨? 사랑이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온 거야. 그는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조항이 뒤쫓아올까 두려웠다. 그는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두 번째 층계 참에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택시는 아직도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택시를 잇고 있었다. 운전사는 손을 모자에다 슬쩍 갖다 대며 싱긋 웃었다. 얼마요?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17프랑 50입니다. 라비크는 돈을 치렀다. 타고 돌아가시지 않으십니까? 운전사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요, 걸어가고 싶소.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선생님. 알아요. 그럼 일부러 기다리게 하실 필요는 없었죠. 11프랑을 내버리신 겁니다. 상관없소. 운전사는 윗 입술에 들러붙어 있는 축축한 갈색 담배꽁초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그럼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겠죠? 그렇고 말고요. 공원은 차갑고 밝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공기는 벌써 따스했지만 햇살은 차가웠다. 라일락 풀숲은 잿빛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벤치들 중 하나에서 사내 하나가 파리 수아르 신문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언젠가 비오던 날 밤에 라비크가 앉아 있었던 바로 그 벤치였다. 그는 잠든 사내를 보았다. 파리 수아르는 가려진 얼굴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아래 위로 움직였다. 그 싸구려 신문은 영혼이라도 가진 듯 혹은 중대한 뉴스를 가지고 막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한 마리 나비와도 같았다. 커다란 제목이 조용하게 숨을 쉬었다. 히틀러는 폴랑드 회랑 이외의 영토에 대한 욕구는 없다고 선언.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세탁소 여주인이 남편을 뜨거운 다리미로 때려 죽이다 라고 씌어있다. 일요일 외출복을 입은 가슴이 풍만한 한 여자가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목판화도 보인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파도처럼 일렁거린다. 체인벌린 평화는 아직 가능하다고 선언하다. 우산을 들고 얼굴은 행복한 염소 같은 은행원다운 표정이었다. 그의 발밑 부분에는 작은 활자로 적혀 있다. 수백 명의 유대인 국경에서 학살당함. 사내는 이 모든 것이 실린 신문으로 밤이슬과 아침 햇살을 가린 채 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낡고 헤어진 뱃사람 신발을 신고 누런 양모바지 그리고 상당히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는 너무도 바닥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고기가 바다의 폭풍우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라비크는 앙테르나쇼날로 돌아갔다. 맑고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아무 미련도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건 이제 필요 없어. 오늘 프랑스 드갈로 짐을 옮기자. 아직 이틀이 남았다. 하지만 학회를 맞을 준비를 늦게 하기보다는 일찍 하는 게 나을 것이다. 28. 라비크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프랑스 드갈의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프런트 탁자 위에서 휴대용 라디오가 나지막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구석에서는 여자 청소부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라비크는 재빨리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로비를 지나갔다. 문 맞은편 시계를 보았다. 아침 5시였다. 그는 조르주 5세 거리를 걸어 올라가 푸켓까지 갔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스토랑은 아직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시에라자드로 갔다. 모로 셰프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를 맞았다. 아무 일도 없었네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오늘도 기다려봐야 헛일이야. 천만에 오늘이 2주째야. 하루 정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자네는 내내 프랑스 드갈에 있었나? 그럼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일은 전화가 올 거야 하고 모로스프가 말했다. 오늘은 처리할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루 늦게 떠났을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는 수술을 해야 하네.
그렇게 빨리 전화를 걸지는 않을 거야. 라비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흰색 야외복을 입은 남자 고객이 내리는 택시가 보였다. 이가 커다랗고 안색이 창백한 여자가 뒤를 따라 내렸다. 모르소프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주위가 갑자기 샤넬 5 향수 냄새로 진동했다. 여자는 다리를 약간 절었다. 남자 고객은 택시 요금을 치르고는 어슬렁어슬렁 여자 뒤를 따라 들어갔다. 여자는 문간에서 남자를 기다렸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여자의 눈빛은 초록이었다. 눈동자는 아주 작게 오므라들어 있었다. 이런 시각에 전화를 걸 리는 없어 하고 모로소프는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라비크는 대꾸하지 않았다. 열쇠를 주게. 그러면 내가 8시에 가 있겠네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자네는 자야지. 쓸데없는 소리. 필요하면 자네 침대에서 잘 수도 있어. 아무도 전화를 안 하겠지만 자네가 마음이 놓인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네. 난 11시까지 수술을 해야 하네. 오케이, 열쇠를 주게. 흥분한 나머지 포브르 생제르맹 귀부인의 난소를 위장에다 꿰매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게. 그러면 9개월 후에 아이를 입으로 토해내겠지. 열쇠는 가지고 있나? 그래, 여기 있어. 모로소프는 방 열쇠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페프민트 정이 든 케이스를 꺼내 라비크에게 권했다. 라비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모로소프는 몇 알을 끄집어내어 자기 입속에 털어넣었다. 알들은 자그마한 흰 새들이 숲으로 뛰어들듯 그의 수염 속으로 사라졌다. 시원한데? 하고 그가 말했다. 자네는 온통 벨벳으로 치장된 방에서 하루 종일 앉아 기다려 본 적 있나? 라비크가 물었다. 더 오래도 있어 봤어. 자네는 없었나?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 읽을 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 잔뜩 가지고 갔지. 하지만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 그런데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나? 모로소프는 택시 문을 열었다. 미국인들로 가득했다. 그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적어도 2시간은 더 있어야 하네. 그는 돌아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떤 형편이지 자네도 봐서 알겠지? 몇 년 만에 보는 미친 듯한 여름 날씨야. 조항도 와 있어. 그렇군. 다른 놈하고 와 있네. 관심도 없겠지만 말이야. 없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럼 내일 보세. 라비크. 하고 모로소프가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라비크가 되돌아왔다. 모로소프는 열쇠를 끄집어냈다. 이거 받아두게. 자넨 프랑스 드갈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잖아. 내일까지는 자네를 볼 수도 없어. 그러니 자네가 나갈 때 문을 열어둔 채로 가게. 난 프랑스 드갈에서 자지 않아. 라비크는 열쇠를 받았다. 앙테르나쇼날에서 잘 거야. 그곳에서는 될수록 내 얼굴을 안 비추는 게 좋아. 거기서 자는 게 나을 거야. 거기서 자야만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좋을 거야. 경찰이 와서 프런트에서 탐문할 경우에 말이야.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경우 계속해서 앙테르나쇼날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을걸? 프랑스 드갈에는 모든 걸 잘 준비해 놓았네. 침대도 헝클어 놓았고 세면대도 수건도 욕실과 다른 것들도 다 쓴 것처럼 해 놓았어. 아침에 외출한 것처럼 말이야. 좋아. 그럼 열쇠를 도로 주게. 라비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람들이 자네를 그곳에서 보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아무 상관도 없어. 상관이 있어, 보리스. 우리는 멍청이가 아니야. 자네 수임은 보통 수임이 아니거든. 어쨌든 자네 말이 옳아. 눈에 띄는 짓은 되도록 안 하고 생활도 그래야겠어. 학회가 내일 아침 일찍 전화를 한다면 오후에도 다시 한번 걸 거야. 그거조차 믿을 수 없다면 난 하루 만에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거야. 지금은 어디로 갈 건가? 좀 자야겠어. 이런 시각에 전화하지 않을 테지. 원한다면 나중에 어디서든 만나도 되는데. 됐어, 보리스. 자네가 여기서 일이 끝날 때쯤이면 난 자고 있을 거야. 8시에 수술을 해야 하니까. 모로소프는 미심쩍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알았어. 그럼 내일 오후 프랑스 드갈로 가겠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호텔로 전화하게. 오케이. 거리, 도시, 불그스레한 하늘, 건물들 뒤로 반짝거리며 흔들리는 붉은 빛, 흰빛, 푸른빛, 한 마리 귀여운 고양이처럼 술집 골목을 희롱하는 바람, 지나가는 행인들,
후덥지근한 호텔 방에서 하루를 보낸 후 밖으로 나설 때 불어오는 공기. 라비크는 셰라자드 뒤를 지나가는 큰 길을 따라 걸었다. 철책으로 둘러싸인 나무들은 푸른 잎과 숲의 기억을 납덩이 같은 밤을 향해 멈칫거리며 내뿜었다. 그는 갑자기 쓰러질 정도로 공허한 생각으로 빠져들었고 기진맥진했다. 그걸 그만둔다면 하고 그는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 그만둔다면, 잊어버린다면, 뱀이 해묵은 허물을 벗어 던져버린다면 어떨까? 이제는 그 잊힌 과거의 그 멜로드라마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인간 역시 나와 무슨 상관인가? 중시의 으스름한 한 구석, 중부 유럽의 일식 속에 있었던 그 작고 우연하고 보잘것없는 꼭두각시가 이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이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매춘부 하나가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혹했다. 그녀는 문 뒤 어두운 곳에 서서 옷을 열어 보였다. 허리띠를 풀면 잠옷처럼 양쪽으로 벌어지는 옷이었다. 희꾸무리한 몸뚱이가 어렴풋하게 빛났다. 길고 검은 양말, 어둡게 보이는 엄부, 그림자에 파묻혀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눈구멍, 이미 인광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물허물 썩어 들어가는 살덩이. 담배를 윗 입술에 붙인 뚜쟁이 하나가 나무에 기댄 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채소를 실은 마차 몇 대가 지나갔다. 말들은 모가지를 끄덕였고 털가죽 아래로 근육은 꿈틀거렸다. 채소와 푸른 잎사귀들로 둘러싸인 굳어버린 뇌처럼 보이는 양배추의 향긋한 냄새, 그리고 토마토의 붉은 빛, 콩과 양파와 버찌와 샐러리를 담은 바구니들. 그게 이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한 인간이 더 늙거나 더 줄어들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질이거나 아니면 더 악질일 수도 있는 수십만 악한들 중 하나가 더 늙거나 더 줄어들 뿐이다. 하나라도 줄이자. 그는 불쑥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그거다.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바로 그거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고 생각하며 피곤해하고 잊어버리려 하는 것. 그것이 놈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바로 그거다. 한 놈이라도 더 줄이는 거다. 그래, 한 놈이라도 더 줄인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전부이기도 하다. 전부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천천히 불을 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성냥의 노란 불빛이 골짜기처럼 금이 쭉쭉 간 동굴속 같은 손바닥을 비추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회를 죽일 것이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그 하나로 집중되었다. 갑자기 개인의 복수를 훨씬 넘어선 그 어떤 것이 되었다. 만일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명이나 논리 저 너머에서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희미한 목소리가 피 속에서 끌어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거기로부터 생겨나고 이어서 보다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는 공포정치의 말단 관리에 불과하고 그렇게 중요한 인간도 못 된다는 사실은 그도 알았다. 하지만 학회를 죽인다는 것이 무한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의 손의 동굴 속에 켜졌던 불은 켜졌다. 그는 성냥을 내던졌다. 으스레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다. 잠을 깬 참새의 피치카토처럼 지저귀는 소리에도 견디고 있는 은빛 거미줄. 그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어떤 것이 마음속에서 생겨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다. 나무들, 건물의 누런 벽, 바로 곁에 있는 철책의 잿빛, 푸른 안개에 쌓인 거리가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 이 순간의 풍경이 결코 잊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는 학회를 죽일 것이며 그것은 자신만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오시리스 입구를 지나쳐 갔다. 쥐객 몇 명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눈은 유리알처럼 흐리멍덩했고 얼굴은 붉었다. 택시가 없었다. 그들은 잠시 욕설을 퍼붓더니 이윽고 시끄럽게 떠들며 저벅저벅 기운차게 걸어가 버렸다. 모두들 독일어를 썼다. 라비크는 호텔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다.
롤랑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독일인 여행자들이 오시리스에 들락거린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롤랑드는 검정색 지배인 제복을 입고 냉정하게 주위를 살피며 바에 서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미친 듯 소리를 내며 이집트식 벽을 울렸다. 롤랑드,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여자가 몸을 돌렸다. 라비크, 오랜만이에요. 마침 잘 오셨어요? 왜? 그는 여자 곁에 서서 홀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은 별로 없었다.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여기저기 탁자에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다. 여길 그만둘 거예요. 하고 롤랑드가 말했다. 일주일 안에 여길 떠나요. 영원히?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옷깃에서 전보를 꺼냈다. 여기요. 라비크는 전보를 펴보고는 다시 돌려주었다. 당신 이모님? 끝내 돌아가셨군. 그래요. 돌아갈 거예요. 마담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화를 버럭 내긴 해도 이해해 주었어요. 자네트가 제 일을 할 거예요. 일은 더 배워야 하지만요. 롤랑드는 그렇게 말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마담이 안 됐어요. 올해는 칸에서 빛을 좀 보려고 노렸거든요. 별장은 벌써 손님들로 만원이래요. 1년 전에 백작 부인이 됐거든요. 톨루즈 출신 건달과 결혼해서 말이에요. 남자가 톨루즈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5천 프랑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발이 묶여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카페를 열 생각이야? 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온갖 걸 주문했어요. 파리가 물건값이 더 싸니까요. 커튼 감으로 쓸 건데요. 이 견보는 어때요? 여자는 품에서 꾸깃꾸깃해진 천조각 하나를 끄집어냈다. 노란 천에 꽃무늬가 있었다. 훌륭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4마르의 값으로 살 수 있어요. 지난해에 팔다 남은 재고품이래요. 롤랑드의 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빛났다. 370프랑 절약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멋진데 결혼도 할 건가? 할 거예요. 왜 결혼하려는 거야? 좀 더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지 않고? 롤랑드가 웃었다. 당신은 장사를 잘 몰라요, 라비크. 남자 없이는 장사하기 힘들어요. 남자도 사업의 일부라고요. 난 내가 할 일을 알아요. 여자는 확고한 자신감으로 침착하게 서 있었다. 모든 걸 다 생각해 놓고 있었다. 장사를 위해 남자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당신 돈을 함부로 남자 이름으로 해놓는 일은 없도록 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선 기다려 봐야지. 여자가 웃었다. 난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아요. 우린 철이 들었으니까요. 장사를 하는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면 사내가 사내 구실을 못하는 법이에요. 나는 애인을 원하지는 않아요. 사내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요? 사내가 매번 돈을 타러 오는 꼴은 말이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래. 라비크는 영문도 모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 좋아요. 여자는 만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뭘 좀 마실래요? 됐어. 가야 해. 잠깐 들렀어. 내일 아침엔 일찍 일해야 해. 여자가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조금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여자애도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 롤랑드는 가볍게 손짓을 해 여자애 둘을 긴 의자 위에 앉은 채로 잠든 사내 쪽으로 보냈다. 다른 여자애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법석을 떨었다. 두 선원만이 홀 가운데 통로에 두 줄로 배치된 등받이 없는 의자들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른 여자애들은 겨울에 아이들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럼을 타듯 미끄러운 복도 바닥 위에서 미끄럼을 탔다. 두 여자애가 쪼그리고 앉은 여자애 하나를 끌면서 기다란 복도를 마구 뛰어다녔다. 풀어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가슴은 덜렁거렸다. 어깨는 반짝거리며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작은 비단 조각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었다. 계집애들은 신이 나서 마구 소리를 질렀다. 오시리스는 갑자기 저 고전시대의 순진무구한 아르카디아의 전경으로 변해 있었다. 여름이라 하고 롤랑드가 말했다. 아침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줘야 해요. 여자가 라비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목요일 저녁에 떠나는 날이에요. 마담이 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준대요. 오시겠어요? 목요일에? 그래요. 목요일이라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그건 7년이나 마찬가지다. 목요일. 그때면 결판 난 지 오래일 것이다. 목요일이라. 그런 먼 앞날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이지. 장소는
여기에요. 6시부터? 알았어. 꼭 올게. 잘 자러 올랑. 안녕히 가세요, 라빅. 견인기를 막 사용하려던 순간 일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워 당황했고 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잠시 망설였다. 활짝 열린 붉은 복강. 창자를 높이 떠받치고 있는 뜨겁고 축축한 가재로부터 가느다란 전기가 피어올랐고 클립을 끼워놓은 것 바로 옆의 가는 혈관들로부터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때 갑자기 외제니의 의아해하는 눈길이 보였다. 그리고 금속성 불빛 아래 베버의 커다란 얼굴, 모공 하나하나, 콧수염 한 가닥 한 가닥까지 보였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일을 계속했다. 그는 꿰맸다. 그의 두 손이 꿰맸다. 상처는 다쳤다. 겨드랑 사이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땀은 몸을 따라 흘러내렸다. 마지막으로 좀 꿰매주겠나? 하고 그가 배부에게 물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더워서 그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 배부는 외제니의 눈초리를 보았다.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외제니. 정상적인 인간의 경우에도 말이야. 그 순간 방이 흔들거렸다. 엄청나게 지쳤군. 배부는 계속 꿰맸다. 라비크는 기계적으로 그를 도왔다. 혀는 두툼하게, 입안은 솜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다. 양귀비 꽃이 마음속으로 떠올랐다. 블랑드르의 양귀비, 활짝 열린 붉은색 복강, 활짝 핀 양귀비 꽃처럼 붉고 부끄럼도 없이 드러나는 비밀, 생명. 그것이 메스를 든 두 손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두 팔을 따라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저 멀리 죽음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자기. 이젠 수술을 할 수 없겠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우선 이거부터 없어져야 해. 베브는 꿰맨 상처를 소독했다. 끝났어. 외제니는 손잡이를 돌려 환자의 두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했다. 들것은 조용히 밖으로 굴러갔다. 담배 줄까? 하고 베브가 물었다. 됐네. 난 곧 가야 해. 해치울 일이 있어. 아직 할 일이 또 남았나? 아니. 베브는 의아한 듯이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베르무트 소다나 시원한 음료수라도 좀 마시지 그래? 필요 없어. 곧 가야 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또 보세 베브.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자 하고 그는 나와서 생각했다. 택시로 빨리 가는 거다. 시트로행이 한 대 오는 걸 보고 그는 그것을 잡았다. 호텔 프랭스트갈로 갑시다. 얼른. 며칠 동안은 내 도움 없이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배우에게 말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내가 수술하고 있는 도중에 학회놈이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미칠 것만 같아. 그는 택시 요금을 치르고 홀을 가로질러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끝도 없이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넓은 복도를 내려가 문을 열었다. 전화를 걸자. 그는 묵직한 그 무엇을 들어 올리듯 수화기를 들었다. 폰 홀은인데요. 어디 전화 온 데 없었나요? 잠깐만요. 라비크는 기다렸다. 교환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도요. 고마워요. 모로소프는 오후에 왔다. 뭘 좀 먹었나? 아니, 자네를 쭉 기다리고 있었네. 여기서 같이 먹을까 해서? 멍청한 소리. 사람들 눈에 띄일 거야. 아프면 몰라도 파리에선 방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어. 가서 먹고 오게. 내가 여기 있겠네. 지금쯤 전화할 사람은 없어. 누구나 식사를 하지? 신성한 습관이라고. 그래도 전화가 온다면 내가 자네 하인인 것처럼 하면서 놈의 전화번호를 묻고 반 시간 후엔 자네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 놓겠네. 라비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20분 내로 돌아오겠네. 천천히 먹게. 자네는 질리도록 기다렸다고. 지금 신경질을 부리면 안 돼. 북해로 가겠나? 그래. 37년산 부부레를 달라고 하게. 나도 방금 마시고 오는 길이네. 1급이야. 알았네. 라비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재빨리 길을 건너 테라스를 따라 걸었다. 그러고는 레스토랑 안을 한 바퀴 빙 돌았다. 하케는 없었다. 그는 조르주 5세 거리 쪽에 놓인 빈 탁자를 찾아서 자리를 잡고는 쇠고기 수프와 샐러드, 염소젓 치즈와 부브레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가까스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포도주 맛은 가벼우면서도 얼얼했다. 천천히 먹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이 개선문 위로 푸른 비단 깃발처럼 덮여 있었다.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맛은 씁쓸해했다. 그리고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잠시 동안 앉아서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일어서 프랭스 더갈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든 걸 잊어버렸다. 부불의 맛은 어땠어?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괜찮았어. 모로소프는 주머니에서 휴대용 체스판을 끄집어냈다. 한 판 두지 그래? 좋지. 그들은 체스판 구멍에다 말들을 꽂았다. 모로소프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라비크는 소파에 앉았다. 여권 없이는 이곳에 사흘 이상은 묵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실에서 묻던가? 아직은 아니야. 도착할 때 사증과 함께 여권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거든. 그래서 밤에 들어온 거야. 밤 당번은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 닷새 동안 방을 쓰겠다고 말해 두었고 인류 호텔에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아. 그래도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일이 곤란해져. 당분간은 안 그럴 거야. 내가 조르주 5세 호텔과 리츠 호텔에서 물어보았어. 자네 미국인으로 등록했나? 아니, 위트레흐트의 네덜란드인으로 했네. 독일인 이름으로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름을 좀 바꾸었지. 판 호른이라고 했어? 폰이 아니라 학교가 전화를 걸어오더라도 똑같이 들릴 거야? 그거 잘했네. 어쨌거나 별 탈 없을 거야. 결코 싼 방을 빌린 게 아니라고. 자네를 귀찮게 굴 일은 없을 거네. 안 그랬으면 좋겠네만. 이름을 호른으로 등록한 것은 좀 그렇군. 아직도 1년은 유효한 완벽한 신분 증명서가 있는데 말이지. 7개월 전에 죽은 내 친구 것이네. 금시관이 물었을 때 그 친구는 독일 피난민이라 여권 같은 건 없다고 했지. 그래서 아직도 유효한 증명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 친구가 요제프 바이스라는 이름으로 그 어디에 묻혔대도 아무 문제도 안 돼. 더군다나 이곳 두 피난민이 그 증명서로 지내왔지. 이반 클루게라고. 러시아 이름은 아닐세. 사진은 낡았고 옆모습에도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으니까 쉽게 바꿀 수도 있어. 지금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내가 이곳을 나가면 호른이란 자는 없어지고 증명서도 소용없으니까 말이지. 경찰에 대비해서는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네. 어쨌거나 경찰은 안 올 거야. 그들은 객실 하나에 100프랑 이상을 내는 호텔에는 오지 않아. 내가 아는 어떤 피난민은 증명서도 없이 지난 5년 동안 리츠 호텔에서 살고 있어.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밤 당번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해 두었나? 물론이지. 내 여권은 사증을 발급받으려고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맡겨놓았으니 내일 찾아오겠다고 말할 거네.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다 놓아두고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면 시간을 버는 거지. 우선은 호텔 매니저가 올 테고 경찰이 바로 오지는 않을 테니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마지막이 되는 거고.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8시 반까지 체스를 두었다. 자, 지금 가서 저녁을 먹고 오게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기다려 줄게. 그러고는 나도 가야 해. 나중에 여기서 먹겠네. 멍청한 짓이라니까. 자, 가서 적당히 먹고 와. 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면 아마도 같이 무언가를 마셔야 하잖아. 그때를 대비해 충분히 먹어두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놈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도 알 테지? 알고 있네. 내 말은 놈이 무언가를 보고 마시고 싶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네. 알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을 얼마든지 알아. 지금 가서 먹고 오게. 술은 마시지 말고 걸쭉하고 기름기가 있는 걸 먹도록 해. 알았어. 라비크는 다시 길을 건너 푸케로 갔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책을 보고 있거나 멜로드라마 같은 영화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한번 푸케의 양옆을 걸어보았다. 테라스는 북적거리고 만원이었다. 그는 탁자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학회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출입구 곁 자그마한 탁자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는 입구도 길 쪽도 다 지켜볼 수 있었다. 옆자리에선 여자 2명이 샤파렐리와, 이 샤파렐리는 이탈리아 태생 프랑스 의상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여자 2명이 샤파렐리와 멘보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가나다는 수염을 기른 사내가 함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은편에서는 프랑스인 몇 사람이 정치를 논하고 있었다. 한 친구는 붉은 십자가의 파시스트를, 또 한 친구는 공산당을 옹호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친구를 조롱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들은 베어무트를 마시는 아름답고 자신만만한 두 미국 여자를 살펴보곤 했다. 라비 그는 물을 마시면서 길 쪽을 지켜보았다. 그는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미련하지는 않았다. 훌륭한 문학 작품에만 우연이란 게 없는 법이다. 인생은 날이면 날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법이다. 그는 30분 정도 푸케에 앉아 있었다. 낮에 왔을 때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그는 다시 한번 샹젤리제 거리를 돌아보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건 자네 자동차 열쇠야 하고 모로스프가 말했다. 자동차를 바꾸었어 하고 모로스프가 말했다. 가죽 시트가 있는 푸른색 탈보. 지난 것은 코레두이 시트였지. 가죽은 물로 더 쉽게 씻을 수 있지. 개폐식이야. 천장을 열고 운전을 해도 좋고 닫고 운전해도 좋아. 하지만 창은 언제나 열어놓도록 해. 닫혀 있을 때 쏘려면 창을 통해 총알이 밖으로 나가도록 쏘아야 해. 그래야 차에 총알 자국이 남지 않으니까. 탈보를 두 주 기한으로 빌렸네. 일이 끝난 후 곧장 차고로 몰고 오는 일은 없도록 하게. 어디든 차가 잔뜩 서 있는 골목길에다 세워두게. 환기를 해야 하니까. 지금은 랑카스트르 건너편 베리카에 세워놓았네. 알았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러고는 열쇠를 전화기 옆에 놓았다. 이건 차 서류야. 운전면허증은 구하지 못했어. 사람들한테 너무 이것저것 요구하고 싶지 않았어. 면허증은 필요 없어. 앙티브에서 면허증 없이 잘도 타고 돌아다녔지. 라비크는 차 서류를 열쇠 옆에 놓아두었다. 오늘 밤에 차를 다른 길에다 세워놓게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이거야말로 멜로드라마군 하고 라비크는 생각했다. 그렇게 하겠네. 고마워 보리스. 나도 자네와 같이 가고 싶네만. 그러지 말게. 이런 일은 혼자 사는 법이야? 그건 그래. 하지만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돼. 깔끔하게 해치워야 해. 라비크가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그 말을 벌써 10번은 더 했어.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 절체절명의 순간에 골통으로 멍청한 생각을 하면 큰일이야. 1915년에 볼코프스키가 모스크바에서 그 꼴을 당했지. 갑자기 그 무슨 명예심인지 기병정신인지 하는 것에 사로잡혔던 거야. 참혹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돼지 같은 새끼한테 총을 맞아 죽었지. 그건 그렇고 담배는 충분한가? 얼마든지. 여기선 전화만 걸면 무엇든지 구할 수 있어. 내가 쉐라자드에 없거든 호텔로 와서 깨워주게. 어쨌든 가겠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좋아. 잘 있게 라비크. 잘 가게 보리스. 라비크는 모로소프가 나간 뒤에 문을 닫았다. 방 안은 갑작스럽게 너무도 조용해졌다. 그는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았다. 벽에 걸린 양탄자를 쳐다보았다. 푸른 천에 테두리가 달려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보다 이번 이틀 동안 이 양탄자에 더욱 익숙해졌다. 거울들도 새삼스럽게 다정하게 보였고 바닥에 깔린 잿빛 벨벳 양탄자도 낯익었다. 창문 가까운 곳은 검게 얼룩져 있었다. 탁자, 침대, 의자, 컵의 선들도 낯익었다. 모든 것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낯익었다. 오직 전화기만이 낯설었다.